23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수익 비용이 나와요. 자,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이론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을 먼저 보세요. 자, 수익 및 비용의 의,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앞에서 전술화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수익과 비용 인식 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재화의 판매라든지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재화를 팔면 수익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수익이 생기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빚을 깎을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다. 자, 밑에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건 수익.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한 차익. 그래서 수익 안에는 차익도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초창기에 했었죠?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 이 안에 차익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 수익이고, 그렇죠? 영업활동 이외의 경우를 차익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 수익.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매출액.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다 파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판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익이라는 거고 그걸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매출액이라는 거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은행업일 경우에 매출액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았을 때 제품의 판매가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상품을 구입하여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상품의 판매가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가 매출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다음 2번에 보면 차익이 나와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차익은 영업 외 수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비용의 의의 또 나오네요. 자, 비용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뭐 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것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자본이 감소하는 걸 비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자, 이것도 얘랑 똑같아요. 여기 비용이라는 거 안에 뭐도 있다? 차손도 있다. 비용은 뭐에서 발생하는 거?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거고 차손은 영업활동 외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용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뭐하고 뭐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다 이래놨죠?
자, 우리가 상품을 사다 파는 업종이다. 그러면 상품을 사와야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매출 원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판매한 상품을 사다 파는 회사라면 판매한 상품의 사온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말 그대로 판매한 상품, 매출한 상품의 사온 가격이니까 원가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출 원가예요. 그럼 상품을 사와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영업부 직원이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해야 되고, 그죠? 회사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임차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얘네들을 전부 다 비용이라고 한다 이 얘기고, 차손은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이 발생되는 손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손입니다. 그래서 밑에 비용의 분류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매출원가는 상품, 제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거예요. 사와야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에 해당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회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및 회사의 유지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활동 이외에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법인세 비용은 법인은 회사가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한 번쯤 앞에서 대부분 다 했던 얘기라서요. 자, 넘어가셔서 자, 2절에 수익의 인식 기준.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회계에서는 무슨 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그랬죠? 발생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만 적용을 해주면 되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실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 볼까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수익은 발생주의보다는 수익의 인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를 실현주의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냐? 수익의 인식 시점이 나오는데 매출의 인식 시점과 수익의 인식 시점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맞죠? 근데 회사마다 팔았다라는 기준을 좀 달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좀 달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수익의 인식 시점은 기업마다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인식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생산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할 수도 있고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이 완료된 걸 판매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 수익 획득 과정 중에서 위에 수익 실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건을 뭐라고 본대요? 판매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제품,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에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매자로부터 유입되는 기대 현금과 현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판매 시점 또는 인도 넘겨주는 거예요. 인도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자, 여러 기업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하겠다? 판매 기준으로 하겠다. 인도 기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건설업이에요. 건물을 이만큼 다 완성을 시켜주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월 1일 날 공사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이 됐어요. 근데 30%밖에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이 3억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만들어서 넘겨준 시점으로, 그러니까 인도 기준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진행 기준을 많이 쓰거든요. 진행 기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인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고.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지금 우리는 무슨 기준 먼저 배우자고요? 인도 기준 먼저 배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 시점, 판매 기준, 인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언제 판매가 됐다라고 보겠느냐 이 뜻인데, 자, 밑에 보세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밑에 네 가지. 자, 중요합니다. 이론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은 판매됐다라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중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가끔 그런 설명을 해요. 이해를 돕고자. 자, 여러분들, 내가 붕어빵 파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붕어빵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붕어빵을 1,000원어치를 줬어요. 근데 내가 뭐 돈을 받았든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든 이 사람이 이거를 봉투를 받아 들고 한 발짝 이동을 해서 집에 가려고 가는데 쏟았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죠. 이미 뭐예요? 팔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팔렸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판매하는 순간, 인도 넘겨주는 순간에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됐다. 그 뜻이고,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하이마트나 막 이런 데 가보셨죠? 전자제품 파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구경을 하는 거야. 구경을 하는데, 자, 여기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어컨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종업원들이 그냥 둬여 와서 뭐라 해요? 와서 뭐라 하죠? 그거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직 하이마트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이거 알았어. 이거 내가 살게. 그래서 내가 사왔어. 사와가지고 막 누르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팔리고 나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하이마트 직원이 왜 이걸 막 버튼 못 누르게 했을까? 아직 팔린 게 아니잖아. 하이마트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아직 우리 거였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 뭐라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세 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입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상품을 팔았으면 내가 돈 받을 걸 얼마에 파는지 아니까, 그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나중에 경제적 효입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다음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만약 이러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채, 선수금으로 인식을 해두란 얘기예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제품을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알아야 판매 금액을 결정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그럼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야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죠. 일단 물건을 먼저 넘겨주기 전에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몰라서 일부만 돈을 먼저 받았어. 그럼 아직 매출액은 결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매출액을. 그러면 뭘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선수금으로 일단 부채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판매될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때 판매로 했다라고 보고 선수금을 없애주면 되죠.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팔렸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중요해요. 이론 문제로. 또 잠깐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냥 이거를 설명을 제가 따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57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열거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2번 보시면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비용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분을 나중에 원가 얘기할 때 하겠지만 원가와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게 얼마냐라는 게 원가고요. 제품 제조하고 관련 없이 판매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걸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큰 틀 안에서 보면 비용도 같은 말이긴 해요. 큰 틀 안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비용하고 원가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익 인식 요건 중에 4번에 보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인데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보세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왼쪽에 1번 봐보세요. 1번에 뭐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죠? 거기 1번 보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것도 같은 얘기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네 가지를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대부분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41페이지에 구체적 사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진행 기준, 생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익을 내용 보세요. 수익을 용역 제공 기간, 생산 기간 중에 인식하는 것으로 작업 진행률, 보통 원가 투입 비율에 따라 기간별로 수익을 나누어 인식한다.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로는 용역의 제공 계약 또는 건설형 공사 계약
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진행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라서 우리는 진행 기준을 사용할 거예요. 이런다고 하면 이게 진행 기준이 있고요. 완성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진행 기준으로 이거를 건물 하나를 다 지어주게 되면 매출액이 10억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근데 결산일을 완공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결산일을 만난 건데 30%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0%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에 따라서 인식한다고요? 보통 원가 투입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전체 들어갈 거에 30% 정도가 투입이 됐다. 그러면 30%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진행 기준이었을 때는 3억의 매출액이 생겼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완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면 매출액이 0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요.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하면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고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진행 기준이 어떤 건지. 241페이지 이제 구체적 사례 중에 판매 기준. 네, 근데 이제 이게 판매됐다라는 게 대부분이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매출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수익을 판매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판매 기준이라고 하는데 판매 시점이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을 뜻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 시점은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판매 기준이 원칙적인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상품권은 주로 백화점 등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상품권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판매 시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넘겨줬을 때 그때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던져주고 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 게 아닌데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는 뭘로 잡아놓는다? 선수금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1번에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이에요. 우리 앞에서 교환에 의한 취득을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보세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우리 유형자산,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유형자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위탁 매출. 그럼 위탁 매출이 뭐였었죠? 수탁자한테 맡겨놓고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위탁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렸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탁자가 팔았을 때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날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시용 판매 써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러면 언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시용 매출은
써보세요 라고 해서 줬을 때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아니죠. 언제 인식해야 돼요? 써본 사람이 이거 좋네. 내가 살게 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거기 써 있죠.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판매. 자,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면 그냥 인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면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지나야지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문제 풀었었죠. 자, 그래서 반품 조건부 판매 그렇게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언제 인식하라고 그랬죠? 그냥 인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차 살 때 캐피탈에다가 돈 갚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랑 같은 개념이니까 인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을 인식하는 요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가면 비용도 인식하는 기준이 있대요. 내용 보시면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어느 회계 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도 수익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하므로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할 때마다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데 이것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1일 날 1년치 임차료를 다 내버린 거예요. 1년치 임차료를 120만 원을 냈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임차료 그래서 120만 원을 처리를 하겠죠? 현금의 유출이 발생했으니까 이때 회계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 비용이 전부 다 올해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올해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월치, 아니 9개월치는 내년 수익에 기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일 날 뭘 한다고 그랬었죠? 임차료를 비용을 빼버리는 거죠. 90만 원을.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이 임차료 90만 원은 올해 수익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회계 기간에 대응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빼는 거다. 내년으로.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비용의 종류를 보면요. 비용이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애도 있고 간접 대응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대응해 보시면 비용이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매출과 관련된 상품의 구입 원가, 매출이라는 수익에 관련된 그 상품을 구입해온 원가,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 원가, 만드는 시점이요. 그거는 상품,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로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접 대응의 예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매출액이 인식됐을 때만 인식된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있어요. 매출과 관련된 판매 수수료, 매출 운임도 직접 대응의 예이다 그래놨죠? 판매 수수료도 그렇고 매출 시 운임도 그렇고 매출이 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간접 대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접 대응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체계적 합리적 배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특정 수익에 직접 대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자산으로 수익 창출 기간 동안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계장치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도 수익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쓸 거야. 그럼 5년 동안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가 기간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아까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차료라든지 직원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간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접 대응되는 거, 간접 대응되는 거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 등장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면 이게 직접 대응되든 간접 대응되든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44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라고 했었죠. 자,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매출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그럼 매출액은,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무슨 매출액? 항상 순매출액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순매출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총 매출한 금액에서 못 판 건 빼야 된다. 안 판 거 뭐뭐 있었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빼줘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매출액만 나온다. 되셨나요?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공식으로 일단 써보면 얘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뭘 더하고 단기에 매입한 거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된다. 이 얘기고요. 이 공식이 여러분들 책의 매출원가의 아래쪽에 보면 표 있죠. 그 표의 왼쪽에 있는 거예요. 판매업. 자, 그러면 순매입액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총 매입액에서 안 산 거 빼라고 그랬죠? 뭐뭐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원가 회계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식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면 된다. 기말 제품 재고액. 자, 이게 제조기업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건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나중에 원가 회계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매출원가 구할 때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자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상품 계정을 보면 여기에 전기 2월 그게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뭘 더하고 단기에 순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매출 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계정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원가액에 갈 때 조금 수월해요. 상품은 자산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팔다 남은 거 차변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에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말은 내년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요걸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했죠. 참고로 뒤에서 하겠지만 제품 계정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얘도 자산이라서 여기에 기초 제품 재고액이 나오고요. 얘네는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당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를 더해줘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 만든 원가예요. 제품을 만드느라고 들어간 비용. 거기에 기말 남아있는 제품 재고액을 빼면 나머지는 어디 갔다? 팔렸다. 그래서 얘도 매출 원가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원가라고 부르고요. 얘는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이것도 원가액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눈으로 찍어 두세요. 눈으로 딱, 아,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찍어 두세요. 얘는 전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못 팔았던 거. 얘는 올해 왕성한 거. 됐나요? 그럼 요만큼이 팔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서 못 팔고 남아있는 거 빼면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보는 거죠. 되셨나요? 계정 잘 받으셔야 됩니다.